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출석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 그때 긁었던 그 법인카드 진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김혜경 씨 측은 그 법인카드로 긁은 줄 몰랐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그때 그 법인카드 어떤 건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비호감 대선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를 보면 비호감 여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암초. 지금 국회 여야가 비호감 여야라고 불리는 이유. 먼저 여당은 이 암초가 또 나왔습니다. 산 넘으면 산이고 암초 피하면 암초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주호영 비대위 첫날부터 암초,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 기어코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공언뿐 아니냐라는 벌써부터 주호영 리더십 논란까지 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비대위를 언제까지 하느냐라는 기간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길게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전당대회 할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 비상사항을 빨리 수습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게 급선무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벌써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이 비호감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과. 한국일보 1면인데 지금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 겪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폭우 피해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틀 연속 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고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게륵. 경향신문 5면인데 어떤 기사일지 바로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비호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 때는 혁신용이라더니 야당 되니까 방탄용으로 뒤집혔다, 손바닥 뒤집었다, 경향신문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부정부패 조항 뭐하러 만들었냐? 게륵이다. 경향신문이 오늘 아주 날카롭게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80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땐 혁신이다라고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되니까 이거 없애겠다는 겁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라는 이 조항,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겠다라고 민주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이재명 의원을 위한 거 아니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비호감입니다, 정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선일보 10면이 쓰고 있습니다. 긱워커. 함께 보시죠. 회사에 얽매이기 싫다. 긱워커 220만 명 시대. 긱워커가 뭐냐? 긱워커, 플랫폼을 통한 단기 일자리라고 합니다. MZ세대 60%가 긱워커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멀쩡히 다 4년제 대학 나오고서 배달로 100만 원 속편하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긱워커를 자청하는 이유는 뭘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다시 서울과 수도권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현장에서 안 보였다며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논란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폭우 피해 사과했지만 대통령실에선 또 아차차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스텔스기냐? 라는 비판을 했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 이틀 피해 현장,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폭우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현재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 홍수예보, 디지털 트윈, 도시 침수 하천 범람 지도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재해 예보 대응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 터널이라든지 종합적인 이런 물 관리를 통해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니다가 안전사고나게 문제를 함께해서 여기 지금 옹벽공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해요? 행안부가 동작구청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다 지원을 협의를 좀 해가지고 신속하게 좀 거기 분양관리자는 큰일 납니다. 연이틀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까지 이어졌습니다. 반지하 가족 참사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살지만 않았더라도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홀로 남은 할머니를 위해서 공공주택을 알아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 혼자, 가족을 잃은 할머니 혼자 반지하에 살게 둬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신림동 폭우 현장을 찾았는데 두 딸과 손녀까지 잃었어요. 그러면은 할머니만 남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서 이제 할머니는 당시에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이 화를 이제 면했는데요. 결국 할머니 입장에서 두 딸과 손녀를 잃은 셈이 되는 것이죠. 예. 너무나 끔찍한 현장이고 사실은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너무나 갑자기 불어난 물에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침수 피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만큼 아마 이걸 둘러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굉장히 참담했을 것이고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던 딸과 이 손녀들이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에 할머님이 퇴원해서 다시 그 반지하 집으로 간다면 이거 정말로 쉽지 않겠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자신이 딸 두 사람과 손녀까지 잃어버린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할머니가 퇴원해서 돌아오셨을 때 머물 수 있는 거처를 공공임대주택을 급히 알아보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것이죠. 굉장히 그 반지하라는 곳이 그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심지어 구조 요청을 했지만 그냥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망하는 물이 너무 빨리 불어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방범창도 뜯어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손 쓸 수 없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재난이라는 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폭우 같은 피해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는 결국 이런 취약계층들 주거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보다 근본적으로 마련돼야만 앞으로 또 이러한 기록적인 폭우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취약계층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홀로 남은 할머니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구하라라고 긴급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이 대통령의 지시는 참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반지하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빨리 좀 거처를 마련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참에 서울시도 나섰습니다. 이제 반지하는 거주용으로 허가가 안 날 수 있다라는 방침입니다. 함께 보시죠. 소위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 사라질까라는 제목인데 2020년 반지하 주택 전국 32만 7,320가구 중 서울에만 20만 849가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서울에 워낙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도권의 96%가 몰렸다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 반지하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시잖아요. 반지하 주택 일몰제가 나오고 외신에서 아예 반지하라는 영어 단어가 찾기 쉽지 않아서 BANJIHA 반지하 우리말 그대로를 그냥 외신에서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푸른 눈의 외국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도 반지하가 굉장히 좀 이상한 형태다라는 건데 지금 서울시 정책 내용 어떤 겁니까? 어떻게 반지하를 다 없앤다는 거죠? 어느 사회나 빈부격차는 존재하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하니까 빈부격차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예. 있습니다. 이 끔찍한 참상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앞으로는 지하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0년 기준 반지하 주택이 전국에 32만이고 그중 서울에 20만이 포진돼 있습니다. 전국 32만이면 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100만 정도가 지하 반지하에 거주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예. 결코 적지 않은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앞으로는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 반지하 건축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하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 대해서는 10년, 20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퇴출하는 방안, 즉 세입자가 나간 뒤에 이 비저주용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은 뭐 거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군요. 당분간은 거주 걱정을 하지 예.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비계된 지하 반지하 공간은 SH공사가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주민의 공동 창고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인데 이 서울시의 대책만으로 실행될 수는 없는 방안입니다. 우선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부를 통해 국회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권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장들도 설득을 해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예. 특히나 이와 같은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 그동안 지하 반지하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인데 어디 가서 살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도 야기됩니다.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곧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이때는 지하 반지하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형평성 논란에도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자연재해 대책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후속 조치에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지하와 관련된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카드 뉴스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조국, 탁현민 다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카드 뉴스였는지 함께 보시죠.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만든 카드 뉴스입니다. 그런데 자, 반지하에서 안타까운 참상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들여다보는 모습, 현장 점검하는 모습을 현 정부의 홍보 카드 뉴스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곳에서는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안타까운 목숨들이 희생이 됐던 그 현장이었죠. 자, 그러자 뭐 여야를 불문하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끔찍하다, 소름 끼친다, 무신경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탁현민 씨도 전문가를 안 써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탁현민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미지 디렉팅이 최저 수준이에요.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 전문가를 쓰세요. 전문가를 안 쓰시니까 진지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진도 예. 사진이지만 카피, 구도, 그다음에 이 모습 자체가 어떤 신뢰감을 주고 이게 위기를 해결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논란이 되자 결국 그 카드 뉴스가 삭제 조치됐다고 합니다. 참사 현장을 그만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 점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해당 카드 뉴스를 삭제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카드 뉴스는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아주 유용한 홍보 수단으로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권 또 이제 뭐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이제 홍보용으로 이제 그 카드 뉴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저 카드 뉴스를 만든 사람은 저는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문가니 아니니 또는 홍보 효과가 있니 없니 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니 이런 걸 떠나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반지하방에 3명이 갇혀가지고 물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수압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물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익사를 당했습니다. 사람이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장소, 그 비참한 그 장소를 배경으로 국민 안전이 최선입니다. 이런 홍보 문구를 가지고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또는 죽음에 대한 연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이 야만적인 짓을 했다. 저는 이 실무자든 책임자든 이 사람은 좀 반드시 좀 이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티 세력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도우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책임자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사실 뭐 조국 전 장관과 탁현민 씨가 얼마나 국정에 진정성이 있었느냐와 관련돼서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으니까 저 두 분의 비판은 그냥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할 얘기는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애초에 빌미를 안 줬어야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홍보 기능에 대해서 지적이 많잖아요. 조국 탁현민이 비판해서 삭제된 거 아니라 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대통령을 보좌하는 홍보 정무 라인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 한 130%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긴장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대통령 지지도 20%대인데 뭐 양쪽으로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비판만 하지 스스로 긴장하지 않고 무언가 어디 다 나사가 좀 빠져 있는 듯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기에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반지하의 그 열악한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금만이라도 신경 썼으면 글쎄요 저런 사진을 쓸 수 있었을까요? 박정호 의원님은 또 청와대 대선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단위별로 사진을 찍고 사진이 대변실이나 어디 홍보수석실로 오고 그거를 검열을 하고 문구를 정리하고 하는 그 단계별로 다 긴장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 이거 문제된다 사이렌 울린 사람이 없었잖아요. 저는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발 좀 긴장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금 제가 조국, 탁현민 뭐 지금 앵커 말씀하셨지만은 얘기하고 싶은 게 조국 전 장관 얘기했던 본인이 그 무신경에 소름 끼친다. 본인이 주변에 아들, 딸에 대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허탈해했던 그 무신경에 그 당시도 소름 끼쳤는데요. 지금 우리 저런 사진 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정말 소름 끼치고 그 무신경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탁현민 비서관 글쎄 뭐 때문에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러면 전문가 써서 쇼하라는 얘기인지 다시 돌아가면요.
대통령실의 모든 사람들이 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아픈 부분을 헤아린다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같이 마음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저런 거는 누구도 어디선가 걸러졌을 거다. 그 걸러지지 않은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지금 이런 어려운 구조는 예. 계속 갈 거다. 정신 좀 차려달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와대 춘추관장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정아 의원의 현재 또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을 향한 질타의 도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폭우 초기에 대통령이 퇴근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급기야 대통령이 스텔스기냐라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압이 귀환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대선 당시 울진 산불 현장을 찾아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라고 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그새 마음이 바뀐 겁니까? 수해는 국가적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문제 삼은 거는 폭우 첫날에 왜 퇴근을 했느냐, 헬기라도 타고 왜 용산 집무실로 오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차를 돌렸다면 경호 의전 등등 더 혼잡했을 것이다. 대통령 사저에도 집무실이 마련돼 있는데 불필요한 정쟁으로 삼고 있다라며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수석입니다.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바로 상황실입니다. 또 실시간을 보고로 받고 계셨고요. 또 지침도 내리고 대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야당이.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라는 것이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착오가 없으셨습니다. 여권의 전용욱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잘했냐라는 반박까지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코로나 첫 사망 때 안심 놓고 짜파구리 먹었다. 이천 물류센터 불탈 때 이재명 전 지사는 떡볶이집 먹방을 했다. 국민들 바보 취급하다 큰 코 다친다라고 뭐 여야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정아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그날 네. 밤에 왜 퇴근을 했냐, 네. 대통령이 다시 백해서 대통령실로 왔어야지, 집무실로. 더 나아가서 왜 그 청와대를 굳이 옮겼냐, 더 나아가 당신이 스텔스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저급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대통령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른 측면인데요. 저거는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 사저에서 정리하고 지휘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박정아 의원이 예컨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퇴근했잖아요. 네. 전화를 해. 네. 그럼 박정아 의원이 지금 홍보수석이라면 대통령 백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저에 계시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계시라고 지금도 저는 그런 판단을 할 거예요. 왜냐? 자, 민주당은 지금 두 가지를 혼돈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 자, 사고 수습과 지휘, 그리고 피해를 받은 이재민에 대한 위로, 이건 좀 별개의 건이거든요. 대통령이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움직여져야 돼요. 제가 사전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 관전은 안에 봤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다 비치돼 있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합상황실에 꼭 대통령이 안 가도 돼요.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은 왜 맨날 대통령이 벙커에 가느냐라고 비난했어요. 이제 와서 대통령이 다닌다고요. 그럼 그 사고 현장은 어떻게 하려고? 대통령 가면 경호해야죠. 경찰 있어야죠. 또 현안 브리핑해야 되죠. 그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저급한 선동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대통령이 스텔스냐? 대통령 스텔스 해야죠. 대통령이 매번 건건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한테 힘을 줘야 되는 거고 현장에 힘을 줘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라면서요 또.
그렇게 하라고 야당이 여태 주장해놓고 왜 이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건건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건 저급한 선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떤 식으로 분포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저렇게 얘기 못한다고 생각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논평 중에 이제 헬기라도 타야 되지 않았냐라는 민주당의 논평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 첫 번째는 재난, 재해와 관련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연일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야당의 의견을 단순하게 정치적 경쟁자가 집권 여당에 가하는 어떤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좀 때로는 과한 비판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비판이 집행부, 행정부를 긴장하게 만들고 혹여 빠뜨린 게 없는가 또 야당이 무슨 비판을 할까 싶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야당의 비판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쟁자로서 야당의 비판을 단순하게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재난 재해에 있어서는 정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피해가 복구되고 충분하게 피해가 보상이 되고 우리 국민들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시면서 이미 아크로비스타 서초구에 있는 대통령 집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시면서 이미 퇴근을 하실 때 1층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물이 차는 것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날 호우경보가 서울 수도권에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비가 차는 것을 봤다면 거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대통령실로 돌아가셔가지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비가 쏟아지는데 쏟아지는 비를 대통령께서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쏟아지는 비를 대통령님들 어떻게 멈추게 하겠습니까? 다만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계셔야 될 때 계셔 주시는 모습 또는 얼굴을 보여야 될 때 얼굴을 보이는 모습 또는 진두지휘를 해야 될 장소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설계된 대도시 서울에서 사람이 10명이 죽어나가고 실종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천재지변은 예상할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계셔야 되고 얼굴을 보여야 되고 지휘를 해야 될 장소에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가피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뭔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가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안심을 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왜 있습니까? 행안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왜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대통령께서 위기관리센터 가셔가지고 지휘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 가셔가지고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하라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집에서 전화로 하신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상 유례 없는 110년 만에 폭우가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응도 사상 유례 없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상 유례 없는 대응을 했는지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스텔스기다라고 이제 좀 과하게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광화문의 한 중식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의원의 부인 등과 식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식사 이후에
결제된 카드가 경기도 법카였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혜경 씨는 정말 몰랐을까라는 게 경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8월 2일 광화문에서 중식당 식사를 마친 후 왜 도대체 경기도 법인카드가 결제가 된 걸까요? 이재명 후보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소환이 임박한, 소환 통보된 김혜경 씨. 경찰은 선거법 위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의혹 통보가 됐죠. 소환 통보가 됐죠. 광화문 8월 2일 대선 경선 직후에요. 선거 때입니다.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3명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격일 때 대선 후보의 부인이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정 일과는 무관한 행사예요. 경기도정 일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도지사의 배우자가 민주당 의원 와이프들이랑 식사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결제돼야 하등할 이유가 없어요.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혜경 씨 밥값 26,000원은 이재명 의원의, 이재명 후보의 후원금 카드로 결제됩니다. 정치자금법이 위반이 아니냐라고 경찰은 검토하고 있고, 문제는 다른 3명,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배우자 등등이죠. 밥값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강력경사 출신의 박승만 변호사님, 경찰이 보고 있어요. 강력경사 출신이에요. 왜 선거법 위반이고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5급 공무원 110뿐만 아니라 제보자 7급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진 상황에서 김혜경 씨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사건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기도청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한 고발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즉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고발로 시작된 사건의 경우에는 소환 통보를 받은 피의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이 고발 사실을 열람 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김혜경 씨 측도 고발 사실을 열람 복사해 보고 대강의 고발 내용을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이재명 의원 측이 소환 통보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일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한 횡령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도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혜경 씨가 당시에 밥값, 즉 자신이 식사한 밥값 26,000원을 이재명 의원의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것인데, 물론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정치 활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이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식사를 온당한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3명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3명의 밥값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되는 이유는 예상컨대는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 아닌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당시가 이 대선 경선 직후였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 금지 규정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이나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원이겠죠. 즉 경선 선거인에 해당하는데 경선 선거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규정도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는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된 다른 법규 위반도 있는지를 1차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련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경찰이 검토하는 거고,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거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왜 그때 긁었냐라는 공금 횡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 의원 측의 반박은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되는 걸 몰랐다. 그리고
이 의혹을 제보한 A씨가 그 법카를 갖고 와서 그거 긁는 거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이 있어요. 녹취록 내용은 어떨까요? 자, 일단 이재명 의원의 반박은 이거예요. 김혜경 씨는 이 의혹 제보자 공무원이죠, 구구.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김혜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그 구구 공무원을 보지도 못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그 밥값이 어떻게 결제됐고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A씨 제보 녹취록엔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씨가 5급 사무관 배씨가 의혹 내용과 동일한 식사 인원과 밥값 결제 지시 내용이 등장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배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방에 있는 3명 거 인원이 지금 맞죠? 일자도 비슷합니다. 8월. 방에 있는 3명 거 이게 그때 그 상황이라면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이 되겠지요. 합쳐서 12만 원 미만으로 법카로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 누가 지금 이 A씨를 봤다는 거고 7급 공무원을 봤다는 거고 누가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라고 녹취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 녹취록 직접 들어보시죠. 한 3명하고 그리고 합쳐서 12만 원 미만 용약권 이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면서 회계가 2만 6천 원 취소 전투만 가져요. 그러면 회계팀에다가 그거 넘겨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김수현 교수님,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는 나 그 7급 공무원이 그때 와서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한 거 몰랐고 못 봤는데 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그럼 통상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결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밥을 먹으면서 사실 결제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밥 먹으려고 모이면 물론 뭐 누가 먼저 밥 먹자고 했는가에 따라서 누가 돈을 내지 뭐 내가 내야 되나 저쪽에서 내는 건가 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일 신경 쓰는 문제가 내가 계산해야 되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n분의 1로 할지 저쪽에서 내는 건지 내가 다 사는 건지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 나왔어요. n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서 돈이 어떻게 지불됐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이고 더군다나 대선 후보의 아내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아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누가 계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결제합니까?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결제합니까? 뭐 민주당 그 당직자 혹은 국회의원의 부인이 먼저 이 모임을 초대했다. 그래서 나는 내 밥값만 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면 모르겠는데 결국 그 나머지 돈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불됐잖아요. 예. 이것은 정황상 이 김혜경 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한 같이 밥 먹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당연히 밥값이 어떻게든 나갔겠죠. 근데 본인 밥값만 그것도 정치 자금 카드로 나가고 나머지 밥값을 7급 공무원이 냈는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일단 7급 공무원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녹취를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녹취를 보면 그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해라. 뭐는 무슨 카드로 내고 뭐는 무슨 카드로 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에 녹취록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의 증거가 있는데도 모른다고 한다면 물론 지난해 8월 일자도 비슷하고 금액도 맞아요. 인원수 방에 있는 3명도 비슷한데 그 상황이 이 상황과 딱 같은 상황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그걸 또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잘 맞춰 보겠지만 뭐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카를 어떤 식으로 유용했는가에 대한 무수한 녹취록들이 나왔잖아요. 그것 모두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고 배모 사무관이 알아서 한 일이다. 7급 공무원이 알아서 한 일이고 김혜경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 변명을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의원은 이건 다 허위 사실이고 언론의 조작이고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 공표하는 거에 대해서 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상식적인 수준의 해명을 내놔야 국민들도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냥 모르쇠로만 일관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종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시는 게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했던 배모 사무관이 7급 공무원에게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너 본 거 절대 비밀로 해. 이건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너 본 거 절대 비밀로 해. 누가 널 본 거를 비밀로 하라. 그러니까 뭔가 남이 누가? 알면 식당 주인? 아니면 김혜경 씨?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 누구한테 비밀로 하라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이 알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당하게 어떤 집행되는 법인카드 내역이라면 굳이 저 사람이 꼭 안 보여야만 하는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식당 주인이든 김혜경 씨든 누구든 간에 절대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급 공무원은 현장에 있었지만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존재, 눈에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여야만 했었다는 게 녹취록에 나온 건데 김소영 교수는 전혀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이 납득이 안 된다. 박정호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선거를 해봤습니다. 통상 어디 가서 뭐 그 밥을 먹거나 밥 계산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 가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밥값 어떻게 하지예요. 요즘 워낙 선거법 어려워졌고 힘들어서 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괜히 나 때문에 누군가가 괜한 그 식사대라는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신경 쓰거든요. 만약에 제가 저 김희경 씨 같은 입장이었으면 이 밥값 어떻게 계산했지, 혹시 뭐 배모 사무관이나 아니면 지금 녹취했던 저 A 씨가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하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에 밥값은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내 돈이라도 드릴게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모른다고만 하는 거는 저는 뻔히 배 씨 녹취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모르는 척 비밀로 해라라고 하고는 묻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밖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보면은 우리 배 씨하고 밀접하게 일을 같이 했었다는 어떤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했잖아요. 거기서도 뭔가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보면은 이재명 의원과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다 모르쇠로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배 씨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 의원이 언제까지 이거를 덮고 갈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의심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언제적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수사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가. 비 때문에 지금 난리가 있는 이 상황에 여전히 국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기사를 읽어봐야 되고 저희도 이걸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뭐 안타깝고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의원 측의 반박은 한결같습니다. 배 씨의 소위 과잉 의전, 과잉 충성이다. 김혜경 씨와 이재명 의원은 전혀 몰랐다라는 해명인데 두 분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해 주셨고, 이것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와 이재명 의원 자택으로 사저로 배달이 됐던 무수히 많은 초밥, 한우, 음식들도 다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고 배 씨가 지시를 해서 7급 공무원이 사다 배달을 했고 급기야 의약품이 대리 처방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김혜경 씨가 몰랐다. 배 씨가 과잉 의전한 것이다 라고 하기엔 약은 약사에게 본인이 직접 가서 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번 건도 정말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몰랐더라면 평소에 김혜경 씨가 어디 가서 식사하시는데 누군가가 계속 결제를 해줬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흔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배모 씨하고 그 5급 공무원이죠. 그다음에 A모 씨 7급 공무원이죠. 이분들을 이제 불러다가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필요하다면 보안 수사, 추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거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밥 한 끼 먹을 때 있잖아요.
이 선거법 검토해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검토도 해야 돼요. 그럼요. 또 더 나아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김영란법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밥 먹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밥 한 끼 먹어.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구 사람들이나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이게 머리부터 아픕니다. 선거법 고민해야 돼, 검토해야 돼, 정치자금법 해야 돼. 또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 정말 이게 굉장히 밥 한 끼 먹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내 돈 내고 먹자.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돈 내고 먹는다 하는 것도 이게 또 지역구 유권자한테 자기 돈 내고 먹는다 하면 이게 또 매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쓰고 싶어도 자기 돈 쓰면서 밥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정치자금 카드를 쓰든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지사 부인이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식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금액 전체를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법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 식사 비용을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를 하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건데 예. 왜 26,000원은 정치자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을까? 몰래. 그것도. 그리고 이 배모 씨, A 씨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저 국면에서 왜 저런 대화를 할까? 저는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4명의 밥값을 정치자금으로 다 해버리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를 왜 이 법인카드로 이 결제를 할 성격은 제가 보더라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정치자금법, 김영란법이 서로 막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저는 4명의 밥값을 정치자금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데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예. 천재수님께서 보시더라도 의구심이 드는 해명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옆집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해서 GH의 2차 압수수색을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2차 압수수색 어떤 내용입니까? 경찰이 앞서 GH 본사와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약책을 경위와 실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최근 경찰이 GH 본사와 판교 사업단 압수수색, 즉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GH 전 사장만 피의자 신분입니다. 다른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피의 사실이 자세히 알려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한 최근 모든 사건은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온전하게 노출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는 GH 전 사장만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만 그동안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른 피의자들이 입건될 상황이라 그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또 다른 피의자들이 입건된 상황은 아니고 기존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차 압수수색 때 미처 온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기보다 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되는데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 간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 수사기관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피의자 측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업무나 개인사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일부만 압수수색을 해 가져간 뒤에 분석을 해보니 이 정도만으로는 기존의 혐의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해 2차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 사이에 소위 마녀사냥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가 무고하다는 거를 자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디서 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박 후보가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의 개정 논란이 오히려 당 근간을 흔드는 긁어부스럼 논란, 스스로 발목 잡는 자충수로 가는 길, 내로남불 논란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입장을 분명히 좀 하셔서 괜한 논란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될 문제고요.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는 없는 동지로서 겁니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죠.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신경전이 굉장히 좀 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마녀가 아닌 증거를 내라라는 언급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이 그런 거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의혹 제기 이제 앞으로 조심해라. 라는 경고 메시지군요. 박용진 의원에게. 굉장히 신경전이 아주 그냥 팽팽해서 그 모니터 바깥에 있는 우리도 다 그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 이재명 의원이 어쨌든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오명을 민주당까지 같이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당헌 개정 문제가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기소만 돼도 당대표 직무를 중지하는 그 당헌 80조를 고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팽팽한데 아마도 지금 이재명 의원은 이 당헌 80조 개정을 사수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그 전날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헌 80조라는 거는 사실 이재명 의원에게 닥칠 그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에 퍼지지 않게끔 하는 어떤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인이 굉장히 무고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왜 이렇게 무고한데 지금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하고 있고 전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 당헌 80조에 대해서도 지금 이걸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은 무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정치 탄압일 뿐이고 전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당헌 80조를 굳이 여기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헌 80조 개정을 지금 멈추는 것이 차라리 나을 텐데 지금 자신은 무고하다고 하면서도 그 80조 개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모양새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박용진 의원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일각에서도 소위 방탄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개정 안 된다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해철, 친문 전해철 의원, 당헌 80조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다. 기득권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결별하겠다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이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당 혁신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강력한 혁신안으로 만들어진 안인데 지금 이거를 고치려 하고 있어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나 때문에 고치는 거 아니다. 라고 나 때문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아니라면 이걸 왜 고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논쟁이 사실은 그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열렬한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 논쟁이 촉발이 된 거거든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카드뉴스 가지고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도와주지 못하고 대통령의 지지를 까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사실은 이재명 의원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의원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냅두면 됩니다. 냅두면 되는데 이 개정안을 청원으로 올려가지고 이 논쟁을 촉발시키는데 이 당헌 80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고 사무총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총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보니까 이게 선출직 당직자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임명된 당직자에 한해서만 아마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항을 보게 되면 정치보복으로 이게 판단이 되면 이 조항을 적용 안 하게끔 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대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조항 개정에 논쟁에 불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방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방탄을 위한 개정 아니냐 이런 비판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자초한 논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논쟁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 있는 그대로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원 개정 바꿀 필요 없다라는 반대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들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3가지 소식을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핫쌈 정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최광욱 의원이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만 남았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취재 기자가 도대체 1, 2심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확정 판결이 지지부진 질질 늘어지나를 취재했더니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나왔어요. 폐문부재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폐문부재. 뭘까요? 강력계 박성배 변호사님, 뭡니까 폐문부재가? 대법원 재판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상고 기록 접수 통지를 당사자에게 발송하고 당사자가 이 통지를 수령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1, 2심에서는 송달이 되던 주소로 대법원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발송했지만 최광욱 의원 측이 수령을 하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1, 2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최광욱 의원이 대법원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해서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두고 최광욱 의원이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집행관에 의한 야간 특별 송달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항소심으로부터 전달받고 우리가 항소심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전달받았습니다라는 통지를 상고인에게 발송하면 이 송달을 받은 상고인은 그때로부터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대법원 재판은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송달 문제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상고인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게 선뜻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송달과 관련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지 외에도 근무 장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최광욱 의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회관실에 송달해도 무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1, 2심에서는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법원 단계에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딱히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데에는 법원은 등기 우편 방식으로 발송해버리면 됩니다. 발송한 때 굳이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지 않아도 송달한 것으로 간주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최광욱 의원 측에서는 직접 송달을 받지 않고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개시돼 버립니다.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등기로 보내면 된다. 곧바로 기각돼 버리기 예. 때문에 당사자에게 누구보다도 민감한 문제라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 입장은 갔는데 2차례나 문이 잠겨 있어서 송달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1, 2심에서는 줬던 그 주소다라고 대법원 하고 있는데 박성호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법원이 등기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대법원이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렇지 거예요? 않습니다. 바로 등기로 보내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방식은 여러 차례 주소를 알아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아마 특별 송달도 실시해보고 소재 탐지도 실시해보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보고도 더 이상 그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고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광욱 의원도 이런 상황까지 원치 않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런 면에서는 저는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1, 2심은 송달이 됐잖아요. 똑같은 3심은 마지막이에요. 만약에 통상적으로 이제 2심 판결이 준용이 된다면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라서 재판을 끌수록 최광욱 의원에겐 유리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면 같은 주소에 있는데 왜 송달이 안 됐다고 보세요? 이런 사태가 왜 나왔다고 보세요?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폐문부재가 종종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최광욱 의원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 1심,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폐문부재는 있을 수 있고 아마 1심, 2심에서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변호인에게 송달만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송달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고심에서는 아직 최강욱 의원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 같고 이 경우에는 무조건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그 집에 사람이 있다가도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패문부재 상황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인데다가 재판부, 즉 대법원이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면 송달 방식은 다른 방식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 측에서도 이 사건을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을 끌래야 끌 수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반박과 해명, 입장 한번 보시죠. 낮에 아내 혼자 지내는 집이고 집 빼어놓는 시간에 집 비운 경우가 종종 있다. 송달 안 되면 불이익 받고 권리 행사 기회 놓쳐 갑갑한 사람은 당사자인 나다라고 박성문 변호사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법조인이다 보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받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박정아 의원님, 여러 가지 최강욱 의원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 2심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패문부재 송달 안 됐다고 2달 넘게 안 되는 건, 지연되는 건 최강욱 의원 본인 위해서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빨리 이렇게 속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최강욱 의원 지금 얘기한 건에 대해서 저는 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첫째 하나는 국회의원이라는 건 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법을 이용해서 본인이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고 법은 만인들한테 공평하게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법꾸라지라는 얘기 들을 만한 오해에 있는 행동을 본인의 해명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오해의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강욱 의원 변호사 자격증 있잖아요. 변호사잖아요. 법 얼마나 많이 알아요. 내가 좀 전에 최강욱 의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궁금해서 내가 답답하고 빨리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면 저는 뭐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사건 상황을, 재판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지 알 텐데 글쎄요, 집에 문이 뭐 닫혀서 못 받았다?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지서가 두세 차례 전달이 무산됐고 심리가 지연됐는데 최강욱 의원은 이에 대해서 심리 지연은 지나친 상상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공판 과정에서의 발언들도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이었는데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법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걸 서로 알고 있죠.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그 의도 있는 질문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의도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누가 지시했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취재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뭔가 멘트를 따가지고 지금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하고 조국 장관이 입시 부정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공정을 해친 사람들입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 실제로 청맥에서 인턴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물어보시는 거죠?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지. 자, 과연 대법원은 언제 심리를 열 거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뜨거운 소식 함께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윤석열 정부의 첫 특사가 내일 발표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 제외되는 건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분석과 보도가 많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 특사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최종 발표 전 윤 대통령이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일말의 관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이 사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지율 바닥이라고 대사면 포기하는 건 소극적이고 안이하다. 지지율 여기서 더 내려갈 일이 있나. 대사면에서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시라. 그게 정치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을 대신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은 안 그래도 그 건 때문에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첫 마디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내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도움된다면 뭐 그렇게 해도 좋다. 국가와 당이 안정되는데 내 사면이 제외된다고 하면 그건 난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 이재호 전 의원이 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내 사면이 제외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난 사면 안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겁니다. 박정아 의원님, 이명박 대통령 때 춘추관장과 또 청와대를 하셔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시잖아요.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국민들 사이에 평가는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서 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충분히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기다려보자,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 정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좀 참고 지나갈 수 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런 것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저변에 있는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나와 계신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건이 좋은 상황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어려운 상황에 충분히 저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셔봤지만은 생각했던 그 깊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실루엣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그때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전혀 다른 본인의 땅 투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력경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는 전혀 다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땅 투기를 했어요? 이 송병기 전 부시장이 2014년 그러니까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뒤에 되팔아서 3억 4천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 이 사안에서 최근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송 전 부시장을 법정 구속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 명령도 했습니다. 이 송 전 부시장이 어느 정도로 다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판부는 당시 참석했던 도시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즉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시기획위원회가 비공개 상태였었고 위원들이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례도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다. 그리고 굉장히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라는 건데 재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그냥 바로 법정 구속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안에서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받다 징역 2년 선고를 받으면서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는 국민적 관심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워낙 크다 보니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뿐만 아니라 법정 구속이 이루어질 만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판례가 많이 집적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LH 사태를 비롯해 관련 사건에서 서서히 판례가 형성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실형, 법정 구속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송철호 당시 후보의 공약을 상의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으로도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재판도 현재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쟁점이 워낙 많아 재판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받을지, 인정받는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즉 어떤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받고 인정받는 피고인들의 혐의는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게 이 송병기로부터 첩보가 시작된 것 아니냐, 하명 수사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혀 별개의 본인의 땅 투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다. 이 씁쓸한 뉴스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결국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암초가 가득입니다. 한가득입니다. 이 대표가 결국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 절대 반지에 눈먼 사람들, 수혜 상황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지만 당내에선 수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대표가 본인의 당 대표직을 사수하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법정 투쟁까지, 극단 정세까지 나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을 직무 집행 정지하라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결국 당내 상황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당내 내용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최악의 수를 국민의힘이 맞게 된 겁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이준석 대표 스스로 내가 흑화될 것이다, 삐뚤어지겠다라고 밝혔는데 동료인 천하람 혁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처분 기각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럼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는 6대4 정도로 인용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라면은 종전처럼 순회하거나 또 언론에도 꽤 자주 출연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생각보다 간단한 수습책이 있다고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만 물러나면 됩니다.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을 주호영 의원이 하는 걸로 한다면은 사실 비대위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자, 당내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요.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므로써 결국 이 당 내의 일을 법원으로까지 가져가게 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의 그냥 자율성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텐데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결정이 인용이 된들 기각이 된들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이 인용된다면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당 지도부를 꾸릴 수가 있을까요? 이미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고 당 지도부가 거의 이제 해체돼서 비대위를 출범하였는데 결국 그것이 기각돼서 돌아온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어떻게든 수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 난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물론 지금 흑화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지금 측근으로 얘기되는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젊은 만큼 어떻게 퇴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복귀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다 당 내부 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나가버리면 다시 복귀가 너무나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좀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양새 자체가 결국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느라고 윤핵관들이 이 벌인 일들이다라는 식으로 모양새가 꾸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부적절했던 것만큼이나 윤핵관의 이러한 관행들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원내대표직에서 좀 내려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의 어떤 내홍을 좀 봉합하고 비대위 체제를 굴러가게 함으로써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길게 가겠다.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를 빨리 안 하겠다라고 밝혀서 당내에서 이게 또 논란입니다. 비대위원 구성 관련해서 좀 생각해 두신 외부 인사가 있는지. 이제 추천도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오늘 내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박정아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하게 되는데 배제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발끈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 측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분명하게 그 원내대표의 비대위원 합류를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에 이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당 구성원 모두 하나하나가 다 내 거 먼저 얘기해야 될 상황인가라는 점에서 한번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실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대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 당이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뭐 중지가 빨리 모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당 지도부가 말끄럽게 일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당원들도 국민들도 이미 참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을 지나갔다고 봐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당이 수습이 돼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지닌 당 지도부가 우선 세워지는 게 지금 빨리 급한 상황 아닌가라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퀴즈로 알려진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의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는데 당내에서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받았다. 쓴소리 포문 열었던 저를 포용해준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믿고 쓴소리 아끼지 않겠다. MZ세대 이슈 잘 이해하고 대통령실 입장에 반영하는 역할을 잘해줄 것 같아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국민 물음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 될 수 없다라며 공개 비판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한 칼럼에서 윤 대통령 참을 인자 3번만 쓰길이라는 칼럼에서 박 대변인의 해당 비판으로 윤 대통령이 분노한 것 아니냐라는 칼럼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때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다. 박 대변인은 할 일을 한 것이다라며 윤 대통령 비판 잘했다라고 박민영 대변인을 칭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용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태세 전환이 놀랍다.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재갈 물리게 되는 거다. 본인의 태세 전환이 놀랍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3, 4, 5급을 이제 행정관이라 그러고 6급 이하를 행정요원이라 그러고 1, 2급을 비서관, 그다음에 차관급을 이제 청와대 수석인데요. 이 5급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떠들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민영 저 대변인도 이게 청와대 제의를 받았으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청년 대변인을, 그래서 5급 행정관을 청년 대변인이라는 직책으로 임명하지는 않겠죠. 아마 대변인실의 행정관으로 아마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너무 좀 떠들썩하지 않나. 그리고 저런 것을 박민영 대변인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막 아마 저 내부에서 지금 검증 단계에 있을 거거든요. 검증 단계에 있는데 마치 5급 행정관인데 청년 대변인 뭐 이게 뭐 엄청난 역할을 맡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검증 결과도 좀 보고 또 출근하고 있으면서 검증 과정을 함께 거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톤 다운 해가지고 좀 무슨 일을 할 건지, 대통령실에서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가다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만한 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은 빠른 태세전이다. 그러니까 친이준석계에서 편에 있다가 대통령이 채용한다고 바로 태세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는데 박민영 대변인 본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의 아직도 좀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준석 대표와 저는
방향성은 같지만 약간 방법론에서 궤를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자유 속에서도 좀 질서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좀 어른들과 좀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또 중시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용히 순수라는 또 그런 역할들을 또 감안을 하셔서 이번에 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배신자다 아니다라는 이 논란 자체가 유치합니다. 박장호 의원님, 좀 유치해 보여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입장을 냈는데 이 대표의 입장도 함께 보시죠. 박민영 대변인은 또 사람에게 충성한 적 없기에 배신한 적도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또 인용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충성을 요구한 적도 없고 충성을 받은 적이 없으니 배신 아니다라고 논평을 하는데, 아니 이 정치 수준이 말이죠. 박장호 의원님, 너무 유치합니다. 청년 대변인이 대통령실 갈 수도 있고 청년 대변인이 뭐 이준석 괜히 아니니 이게 배신이지 아니니 거기에 이 대표가 또 입장을 내고 박민영 대변인은 또 사람에게 충성한,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가면서 당의 혼란이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긴장감이 좀 부여된다면 저는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저렇게 박민영 대변인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던 용산의 결정도, 그리고 이를 흔쾌히 받아준 박 대변인의 결정도 저는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사실은 지켜보기만 하기에는 어려운 한계 상황을 넘어가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김재섭 전 최고위원도, 그다음에 박민영 대변인도, 그리고 많은 이준석 대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하는 것은 당원들과 그다음에 국민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때로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런 얘기까지 많이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방향으로 빨리 가서 수습을 하는 게,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도 무언가 지금 현재 당을 위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이만큼 만들었던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